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89쪽에 대화의 원리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건 세 가지였어. 첫 번째가 협력의 원리, 두 번째가 공손성의 원리, 세 번째가 순소교대의 원리. 일단은 이름만 일단 얘기를 해줬고 이것이 실제 대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것을 얘기할 건데, 자 90쪽 가보면 대화의 원리와 언어의 예절, 그래서 첫 번째 가를 보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상대에게,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 대화 상황들이 제시가 됩니다. 여러 가지 대화 상황이 있겠지만 특히 이 중에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거나 또는 건의를 하거나 상대의 부탁을 거절을 하거나 또는 상대에게 사과를 할 때도 있고요. 또는 잘한 점을 칭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 상황들이 존재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상대에게 부탁을 하면 상대가 부탁을 들어줄 수 있도록, 또는 내가 건의를 하면 상대방이 내 건의를 들어줄 수 있도록, 또는 내가 거절을 하면 상대가 기분이 상하지 않고 내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내 사과를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에 있는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칭찬은 진심으로 느껴야 돼요. 이런 모든 대화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돼?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효과적인 전달.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규칙, 바로 대화의 원리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부탁, 건의, 혹은 저기 나오는 거절, 사과, 칭찬 등을 잘할 수가 있다. 자, 볼게요. 자, 우리는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거나 건의하는 상황, 상대의 부탁이나 요청을 거절해야 되는 상황, 또는 상대의 기분에 살펴 사과해야 되는 상황, 상대의 어떤 잘한 점을 칭찬하는 상황 등 다양한 대화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원활하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근데 원활하다는 것은 저기에 있는 효과적인 전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해야 되느냐?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고 듣고 말해야 한다. 이게 바로 뭐냐?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는 존중하며,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어떤 상황일지 헤아리면서 존중하며, 그리고 뭐를 갖춰야 된다? 예의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공손성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 공손성의 원리는 말을 할 때 공손하게 말을 한다, 어법에 맞게, 그러니까 예의에 맞게 말을 한다 해서 정중어법이라고도 합니다. 이해할 거야 이제 공손성의 원리 얘기를. 그리고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된다.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요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 순서 교대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두 가지를 가지고, 첫 번째 공손성의 원리와 두 번째 순서 교대의 원리를 가지고 뭐 해볼 거야? 일상생활 속에서 효과적인 전달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지금부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의를 갖추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공손성의 원리와 순서교대 원리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배려하며 예의를 갖추어 말하기를 공손성의 원리라고 하죠. 첫 번째가 공손성의 원리. 친한 사이면 솔직히 이런 거 안 따지겠지. 지혜가 아이한테 야 줘봐, 주는 거야. 싫어, 꺼져 이러면 또 그냥 거절하는구나, 받아들일 수 있어, 친한 상황이라면.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하고 친하거나 평상시 그 친구와 많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과 교감이 이루어지면 괜찮겠지만 안 그럴 경우도 있단 말이야. 간혹 친하지 않은 친구와 뭐 같은 팀을 이루었거나
또는 처음 만나는 친구와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상황 속에서는 뭐 해줘야 돼? 이런 걸 지켰을 때 훨씬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꼭 친한 상황에도 다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뭐 우리가 좀 일종의 불편함을 느끼면서까지 배울 필요는 없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든가 혹은 좀 불편한 사이에서도 원활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들어가 보면 바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공손성의 원리 개념이 나오죠. 공손성의 원리란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며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는 방법.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돼. 그냥 나는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한 것 뿐이야. 근데 그것이 상대에게 물론 좋은 일이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가끔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치? 상대의 기분이 심하게 나빠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가 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게 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상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요걸 가지고 만약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만약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했니?를 물어보게 되면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속담. 뭐와 관련된 속담? 말과 관련된 속담들이 여기서 연계지어가지고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게 있을까? 상대에게 말을 잘해야 된다. 와 관련된 거. 어? 오는 말이 고와야. 거꾸로 됐지. 내가 먼저 가는 말이 고와야 그 다음 오는 말이 곱지. 뭐 먼저 와. 이런 거. 또 뭐가 있을까 또? 혹시 고려시대 때 서희라는 사람 알아? 서희. 소손령 만나러 가가지고 답하는 짓잖아. 말 하나를 가지고 강동육주를 얻어오잖아. 말만 잘하면 돈 천냥빚도 갚을 수 있는 거잖아. 이거 정리해봐 속담으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 이 상대에게 하는 말의 중요성. 강조하는 속담이라는 것 풍부하게 알고 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야. 이렇게 고려하면서 상대를 배려하고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는 것. 자, 그랬을 때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예의를 갖추어. 그러니까 배려하면서 예절을 갖추어 대화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정중어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중하지 않은 표현을 최소화하고 정중한 표현을 최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정중어법의 원칙으로 5가지 경륜이 있다. 첫 번째 뭐에 대한 이야기? 요령의 경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5가지 얘기해줬어. 기억나? 안 나도 돼. 근데 요령, 관용, 칭찬, 겸양, 동의였거든? 이때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하기인지 순서만 상대 자신 서로야. 짝만 잘 맞추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만약 나중에 시험 다가와서 이거를 외워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판단 들 경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때 외워야지. 어떡할 거야? 시간 없는데.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일단은 요, 관, 칭, 겸, 동 5가지가 있었어. 아까 얘기한 거잖아. 요령, 관용, 칭찬, 겸양, 동의 5가지였지?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상대, 자신, 서로. 좋은 거 극대화, 나쁜 거 최소화. 그래서 얘네들은 뭘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담과 이익. 얘는 뭘 가지고 칭찬과 비방. 얘는 뭘 가지고 일치와 차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는 뭐 해야 돼? 이익은 극대화, 부담은 최소화. 자신은 뭐 해야 돼? 거꾸로 얘기해봐.
이익은 최소화, 부담은 극대화. 칭찬, 상대에게는 칭찬은 극대화, 비방은 최소화. 자신에게는 똑같은 방법이야.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방은 극대화하고 서로 간의 차이점은 최소화하고 일치점은 극대화하는 거. 이런 식으로 요것만 요상관자, 칭상, 겸자, 동사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앞에 이거 5개 쭉 써놓고 요것만 써놓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상자, 서만 써놓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풀리게 돼 있어. 알겠지? 이해가 안 됐을 경우에 외워야 하는 수밖에 없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자기가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물론 이거 단편적 기식으로 공부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당장 눈앞에 있는 학교 시험은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쓰는 방법. 자, 먼저 요령의 경용을 하게 되면 일단은 관점이 뭐야? 이익과 부담. 누구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는 상대방에게 뭐 하는 것이다? 이익은 극대화시키고 부담은 최소화하는 그런 말하기를 요령의 경우라고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는 것. 자, 2가지 예를 보자. 자, 승우의 이야기와 석재의 이야기를 보자. 자, 승우 같은 경우에는 자, 상대한테 말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다음 주에 우리 모둠이 발표를 해야 하니까 금요일까지 자료 정리해서 나한테 보내줘라고 그냥 보내줘.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요구를 명령하듯. 말했어. 우리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 학교 선생님이 얘들아 내일까지 이거 다 해와 라고 명령을 내렸어. 학생들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명령을 내리셨단 말이야. 그럼 우리 뭐 하게 돼? 내일까지? 시간 되나? 라고 어떤 부담, 심적 부담을 느끼게 돼 있단 말이야. 심리적인 부담도 부담이야. 심리적인 이익도 이익이고, 알겠지? 뭔가 내가 좀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잘 될 것 같은, 혹은 마음에 여유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도 이익이라고 봐야 돼.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는 것도 부담이라고 봐야 되고, 단순하게 물질적인 이익, 물질적인 부담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심리적인 것까지.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자신의 요구를 명령하듯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뭐 하게 된다?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 심리적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얘는 뭐 한 거야? 원래 말할 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된다가 요령의 경륜인데 부담을 줘버렸지. 그럼 얘는 뭐 한 거야? 요령의 경륜을 어겼다, 위배했다. 반면 석재 얘기 들어보자. 내가 주말에 이모 댁에 가야 해서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이런 물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나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주말에 이모 집에 가야 해서 그러는데 혹시 금요일까지 자료 정리해서 보내줄 수 있겠니? 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자신의 사정도 얘기하고 할 수 있겠니? 없겠니? 지금 의문형으로 올라왔다는 얘기 무슨 일까? 선택권을 줬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마무리는 내가 할게.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한 부담도 자기가 지겠다.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야?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내가 왜 이런 부탁을 하는지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두 번째 뭐 하는 건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바로 의문형으로 할 수 있겠니? 뭐 하는 건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는 것.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상대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가 얘가 지금 할 수 있겠니 없겠니? 나 힘들 것 같은데 다음 주로 넘기면 안 될까? 또 가능한 지금 선택권이잖아. 그러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 부담감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럼 석재의 말하기는 뭐 한 거야? 지켰다, 준수했다. 뭐를 준수했다? 요령의 경륜을 준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뭐하는 것?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 대신 이익이 되는 표현을 하라는 말의 규칙을 요령의 경륜이라고 하고, 이 경륜에 따르면 상대의 부담이 줄어들수록 상대의 이익이 커질수록 예의는 표현이 된다. 그래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결론, 요령의 경륜은 뭐 해야 돼? 직접적인 명령보다는, 요령의 경륜 핵심입니다. 승호처럼 직접적인 명령보다는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 바로 상대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 사용하는 것이 요령의 경륜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이때 간접적이고 완곡한 표현과 관련 지어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거야. 뭐냐면 만약에 찬바람이 불어. 문이 열려있는 상황이야. 이럴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하는 것? 문 닫아줘. 문 닫아. 라고 직접적인 명령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말해주는 게 간접적인 표현, 완곡한 표현, 간접적인 표현을 의문형으로 문 좀 닫아줄 수 있겠니? 문 좀 닫아줄래? 라고 물어보는 형태가 훨씬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완곡한 표현. 많이 춥다. 내가 감기에 걸려서 그러는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거. 우리가 물론 대놓고 그냥 쉽게 얘기하지 하면 좋겠지만 지금 어떤 상황, 안 친한 애랑 처음 보는 애랑 닫아보지. 야, 문 닫아줘. 네가 아까 뭐인데 하고 얘가 화낼 수도 있잖아.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야 하면서. 근데 이거는 뭐 해야 돼? 우리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말해주는 거야?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그러는데 말이야. 내가 추위를 잘 타서 그러는데 말이야. 문 좀 닫아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것이 뭐보다 아름답다? 문 닫아! 보다 아름답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뭐 해야 돼? 상대에게 어떤 부탁의 상황이 있어? 뭐 걸릴 수도 있어? 직접적인 명령을 요구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뭐 해주는 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선택권을 주는 이런 간접적인 표현이 훨씬 더 뭐하다? 상대의 기분을 안 상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심적 부담을 안 주는 게 중요한 거야. 너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 만났어. 자꾸 이 사람이 심적인 부담감을 줘. 언제까지 와? 언제까지 와? 언제까지 와? 그럼 그 사람 만나기 싫어진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올바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 사람이 대놓고 말 안 하지만 뒤에서 막 씹는다니까. 저 사람 진짜 부담스러워. 막 이러면서. 말을 되게 이상하게 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때로 이럴 때도 있잖아. 너무 상대방이 우리가 실제로 너무 부드럽게만 얘기해가지고 내가 와닿지 않아서 정신 못 차릴 경우도 있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들아 숙제 다음 주까지 할 수 있겠니? 못해요 쌤.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 주까지 하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또는 뭐 직장 가가지고 누구씨 뭐 다음 주까지 뭐 보고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주말에 놀아야 돼서 힘든데요. 그러세요? 그 다음 주까지 내세요. 라는 상황은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일로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좀 이렇게 상하지 않게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뭐 해야 돼? 공적인 일 같은 경우에 그때는 뭐 해줘야 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맞긴 맞아. 이럴 때는 뭐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직접적인 명령보다도 간접적인 표현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것이 이 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예가 된다는 거. 예전에 어떤 분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뭐였냐면 제가 수능 출제된 국어 문제를 그냥 훑어보다가 이번에 참고로 뭐 선생님도 아니고 그냥 학부모야 훑어보다가 되게 말이 안 되는 걸 봤다. 뭘 봤냐 했더니 화법 상황에서 학생들이 대화를 하거나 선생님과 학생이 대화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회의가 이루어지는 상황, 협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비해서 너무 아름답더라. 되게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학생들이 그렇게 서로 간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어떻게 시청 측과 주민 측들이 그렇게 서로 격앙된 목소리 한 번 없이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지?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애들에게 시험 문제 내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받아서 당장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그러게? 그러네?
내가 봐도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이게 지금 평가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험들을 주관하는 그 평가 기관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실제 우리의 그대로의 화법 상황을 제시하면 와닿는 바는 많겠지. 근데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잘못되고 문제점이 있는 화법이 마치 옳은 화법이란 애들이 오해하면서 공부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그런 아름다운 대화 상황, 그 훌륭한 대화 상황들을 모델로 삼자. 수능을 공부하다 보면 읽게 되는 그런 대화 화법 상황들이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대화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제시해 주는 거지, 일종의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읽어하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평상시에 솔직히 누가 이렇게 부탁을 하니? 대놓고 해와, 안 되면 해, 아니 빠지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누가 이렇게 선택권을 주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겠니? 라고 할지라도 이랬으면 좋겠어, 앞으로 우리의 대화는 이라고 일종의 모델을 제시해 주자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돼. 싫으면 뭐 어떻게 해, 그냥 접으면 되지 뭐, 이렇게 이러는 거야, 그치? 근데 받아들여야 돼. 이거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나와. 말을 저딴 식으로 해야 돼요. 낯간지럽게 시리. 하면 그때는 외워. 그때 외우는 거야. 요령, 상대, 이익, 부담, 그거 외우고 앉아있어야 돼. 안 그러고 지금 그냥 뭐 하면 돼?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야. 왜 이게 요령인지.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 어른들이 가끔 가다가, 엄마, 우리 반에 새로운 반장이 너무 성격이 나랑 안 맞아서 걔랑 자꾸 부딪혀. 왜? 엄마 나 부반장이잖아. 그렇구나. 문제네. 어떻게 할까? 요령껏 해. 이런 말 하잖아. 요령껏. 요령껏이란 말이 뭘까? 직접 충돌하지 말고 돌려서 좀 이렇게 피해가면서 갈등을 야기시키지 말고 요령껏 해. 이런 뜻이잖아. 상대하고 말을 할 때 요령껏 이러면 심적 부담을 일으키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겠지. 근데 심적 부담감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상대와 갈등 충돌이 안 생기겠지. 그게 요령이야. 요령. 살아가는 요령.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령의 경륜, 중요한 건 뭐야? 직접적인 명령보다도 간접적 완곡한 표현이 중요하다. 오른쪽에 일단 핵심 정리 1번, 2번은 지난 시간에 다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3번 보세요. 승우와 석재의 대화투들을 보면 모든 발표 자료를 정리를 부탁하는 상황입니다. 승우는 서연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았죠. 선택권도 없습니다. 요구만 명령하듯 얘기했죠. 그래서 부담을 줬죠. 그래서 요령의 경륜에 어긋난 표현을 썼고, 석재는 지의 처지도 고려했고 선택권도 부여했으며 자신의 사상도 이야기하고 지에게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요령의 경륜을 따르는 준수한 표현을 사용했죠. 자, 이것만은 꼭 1번. 공손성의 원리를 갖추어 대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네 글자. 공손성의 원리를 갖추어 대화하는 방법을 뭐뭐어법, 정중어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요령의 경륜은 무조건 상대여야 돼요. 요령은 상대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한다. 3번입니다. 직접적인 명령 보다 간접적 완곡한 표현이 많아야 되겠죠. 반대로 얘기했죠. X입니다. 자, 오른쪽에 본문 내용에 대한 문제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또 다른 상황에 적용시켜 본 거예요. 두 선생님의 이야기.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자,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3번은 핵심 정리 3번에 있는 승무의 말하기 태도하고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은퇴가 하는 말이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회사니까 네가 해라. 네가 다 책임져라. 네가 부담 져라. 상대에게 부담 주고 있잖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광어의 처지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얘기 쓰시면 돼요. 자, 풀이할 건데 풀이하기 전에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부탁인데 공부할 때 거꾸로 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왜냐면 선배들 중에 이렇게 하라고 꼭 이렇게 하는 애들이 천개구리야. 이거 완전 종족이. 뭐냐면 애들한테 너는 시험 공부할 때 지금 내신 공부는 범위, 즉 지문이 정해져 있고 문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내신 시험 패턴이야. 중학교 때도 그래왔잖아.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들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내실까? 이게 내신 공부잖아. 수능 반대야. 수능은 문제 유형은 고정돼 있는데 어떤 지문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몰라. 이거는 수능이야. 반대야. 어쨌든 내신 공부를 목표로 할 때 이런 애들이 있어. 지문은 고정돼 있고 문제 유형이 고정돼 있지 않다는 것을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 지문은 학교에서 배웠고 학원에서 들었기 때문에 문제만 들이다 풀다 보면 이거 성적 나오겠구나라는 그런 착각. 절대 아닌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때 많은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는 누가 만든 문제냐면 일단 출판사에서 나온 문제, 우리 자습서의 문제, 평가 문제집의 문제 같은 거 있지. 또 이런 경우도 있어. 강사들이 만든 문제. 선생님같이 야 이런 문제 낼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문제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풀어볼래? 이런 문제. 혹은 타학교 교사가 만든 문제. 이 교과서를 가지고 작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니네 한번 풀어보자 하는 문제. 또는 심지어는 그 선생님의 전년도 기출문제. 이거 쫙 순서대로 풀어. 그럼 애들이 뭐라고 생각해? 난 완벽하게 문제 풀어서 시험 대비 다 했어. 결과 좋을 것 같아? 좋을 수도 있지. 근데 좋은 이유는 이걸 풀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야. 그 애들은. 반대로 말하면 이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았어. 이유가 뭘까? 지금 너희들이 수업을 하면서 그 선생님이 이거는 내야 되겠다, 이걸 측정해야 된다 생각하는 그 상황은 작년과도 다르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있어.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전년도 기출문제를 그 다음 해 똑같은 문제를 내지 못하게 금지로 막아놨어. 고등학교는 아주 성적에 민감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작년에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야 A, B, C, D 문제 내잖아. 올해는 A, B, C, D 문제를 낼 수 없어. 전년도 기출 문제를 똑같이 내면 안 돼. 무조건 변형하거나 바꿔야 돼, 문제를. 근데 전년도 기출 문제 풀고 앉아있다? 타학교 선생님 왜 안 돼?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우리 선생님과 그 선생님 내 구조가 다르잖아. 강사 말할 것도 없지. 출판사는 이거나 더 멀어 이거 지금. 그럼 이거 문제 왜 푸는데? 그냥 내용 확인 차. 공부 점검 차. 푸는 거지 시험 예측을 안 나.
그럼 저도 지금 학교 시험 어떻게 대비하는 얘기예요? 학교 수업 받을 때 학교 선생님이 이 지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설명 내용을 잘 듣고 복습을 하고, 복습을 할 때 혼자 힘들면 선생님 도움 받아 학원 다니는 거고, 그 선생님들이 봤을 때 문제는 예측하지 못해도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고 추려주긴 하잖아. 뭐가 중요한지를. 그걸 복습을 하고 완벽한 이해, 를 추구하면서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문제를 많이 푸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니라. 내신은 학교 지문 공부를 하는데 거의 70%를 할애해야 돼. 교과서 많이 봤는데요. 몇 번 봤니? 한 두 번, 세 번 봤어요. 두 번, 세 번은 완전 부족한 횟수야, 얘들아. 교과서를 5회 이상 봐야 돼. 6번까지 봐야 되거든. 이 지루한 걸 또 보라고요? 또 보는 이유가 다른 걸 알 거야.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이지? 두 번째 읽었을 때는 아, 이런 내용 같아. 세 번째, 아, 이런 내용이구나. 네 번째, 이런 내용인데 우리 선생님은 뭘 강조했고 나는 뭐를 느꼈구나. 마지막, 이걸 가지고 만약에 시험을 낸다면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고, 이걸 가지고 수능에 활용된다면 이런 식으로 다뤄져야 돼까지 가는, 매번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목적으로 글을 6번 정도 읽어야 돼. 교과서를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돼. 완벽하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물어봐도 내가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러 놓고 나머지 30%의 시간을 문제 푸는데, 이건 하나의 유형 연습 삼아서 그렇게 가야 돼. 대부분의 친구들이 교과서 좀 읽어. 안 읽어. 참 문제가 풀고 앉아있다니까. 심지어 이런 애도 있어. 설명하고 있는데 손 딱 들어. 왜? 설명 그만해요. 왜? 이미 학교에서 수업 들었어요. 선생님 수업도 들었고요. 왜 또 설명하세요? 너 다 이해했냐? 아, 필요 없잖아요. 뭐 어쩌라고. 문제 주세요. 문제 줬어. 그럼 더 주세요. 너 문제 푼 거 직접 해봤니? 해봤어요. 몇 개 틀렸는데. 아, 그냥 몇 개 틀렸어요. 그거 왜 틀렸는지 확인해봤니? 그걸 왜 해요? 문제 주세요. 어떻게 했을까? 가, 이 새끼야. 너 가, 딴 데. 딴 학원 가. 문제 많이 주고 그냥 맨날 문제로 그냥 양치하게 가. 잘 되나 보자. 가, 그냥. 보내야 돼, 그런 애는. 어디 가든 망할 이 사고방식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리고 풀긴 풀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 선택형 문제와 서술형 문제. 니네가 말하는 중학교 때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 고등학교에서는 선택형 서술형이라고 해.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심지어 다 2개인 것들도 문제 선생님 내신다. 뭐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 뭐 하는 거야? 말 그대로 풀어 쓰는 거야, 얘들아. 근데 애들이 공부할 때 이런 기출문제 같은 거 풀어볼 때 이런 애들이 있어. 뭐가 공부하기 쉬워? 뭐가 문제 풀기 쉬워? 선택형 쉽지? 그치? 1번에 2번, 2번에 4번, 3번에 5번. 너무 쉽잖아. 그리고 선택형 문제는 5가지 중에 하나 고르면 되잖아. 100% 다 알 필요가 없이 뭐만 하면 돼.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넌 말이 안 돼. 2개 남았네. 얘야, 얘. 이런 식으로 하나 고르면 되는 거잖아. 완벽하지 않아도 풀려. 그래서 평상시에 요게 완벽한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이 주로 선호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 선택형 문제만 쭈르르 풀고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이나 기출 문제집에 서술형 문제를 있으면 안 푼다, 애들이. 왠 줄 알아? 귀찮으니까. 그 말 만드는 거, 글 만드는 거 되게 애들이 떨어져. 수준이. 고등학교 와도. 예를 들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야, 그거 보은의 달이야. 100일장. 이런 거 왜? 상주께 할게요. 해가지고 종이 줘. 그럼 주제 뭐예요? 주제는 자유야. 근데 말장난치지 마세요. 그 프리덤의 자유인가요? 아니면 진짜 아무거나 쓰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아무거나 쓰라고 주제에 호흡보험 관련된 거면. 알겠어요? 뭐 쓸까? 뭐 쓰지? 호흡보험이 뭐야? 이러면서 애들이 글 못 만들어. 생각도 못 만들고. 그러다가 안 돼. 야, 상포기. 나는 딴 거 받을래? 그냥 뭐 하는 거야? 거기다 대고 호흡보험 사행시 쓴다니까? 이게 그대로 서술형 가지가. 평소 글 써버릇을 안 해.
심지어 이런 데도 있어. 글씨가 안 예쁘다고 그냥 평상시에 이거 쓰는 거에 대해 가지고 되게 컴플렉스를 가지고 트라우마를 가지고 막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못 쓰게 되는 애들. 그래서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서술형 그냥 선생님이 안 내셨으면 좋겠어라는 그 마음만 갖고 그냥 공부를 선택형 위주로 쭉 했어. 근데 잘 봐. 교육부에서 서술형 문제는 시험에 34% 이상 무조건 출제에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34점 이상이야. 100점 만점이면. 선택형 몇 점? 66점이지. 비중 높잖아요. 너네 9번에 66점 맞을 거니? 학원식이나 다니면서? 9번 66점 맞으려고 학원 다녀야 되나? 이거 다 버리고 생각보다 큰 비중이지. 고등학교 서술형 비중이. 또 하나 물어볼게. 선택형이 정답률이 높을까? 서술형이 정답률이 높을까? 당연히 선택형이 정답률이 높지. 그러면 변별력이라는 건 어디서 갈라질까? 변별력 어디서 생길까? 변별력은 뭐냐면 잘하는 애를 못하는 애를 가릴 수 있는 그 구분점이야. 변별력. 이게 내신의 이유잖아. 어디서 갈리는 거야? 당연히 서술형이야. 요거는 솔직히 공부하다가 한 2번 읽고 문제 몇 문제 풀어보내도 66% 중에서 50% 맞출 수 있어 얘들아. 공부를 안 해도. 근데 이거는 공부를 안 하고 이해를 못하면 아예 백지야. 한 글자도 못 만들어. 완벽한 이해를 하면 자기가 머릿속에 지금 생각의 덩어리 주머니들을 만들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주머니를 포착할 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 예전에 상대가 하는 말의 중요성 가리고 속대 매겨준 적이 있었는데 그 덩어리를 뽑아낼 수 있단 말이야. 뽑아내가지고 뭐 하면 되는 거야? 쓰면 되는 거야. 쓰면 100점, 모르면 빵점. 아주 명확한 시험이야, 서술형. 여기에서 변별력이 갈려. 실제 너희들 선배님들은 서술형 공부의 역으로 더 주안점을 줘야 되는구나라고 빨리 깨달은 친구들이 빨리 내신을 자기가 원하는 안주권을 만들었단 말이야. 이거를 깔고 가야 돼. 그래서 평상시에 마지막 문제도 서술형 문제 한번 시키는 경우 있지. 그런 거를 이 문제가 나올 거다라는 예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서술형 연습을 하는 방도로 문제를 푸는 거야.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 가야지. 지난번에 한번 해준 얘기 있잖아. 이유를 쓰라 그러면 때문이다로 끝내라고. 반드시 서술형으로 끝내고 마침표까지 찍어주라고. 왜냐면 풀어 쓰는 유형이니까 답을. 단답형이 아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 키워드는 내가 생각하는 말 아닌 선생님이 설명해준 말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에 그 근거가 있는 말들 갖다 써서 키워드를 만들어. 내가 아는 말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옳은 말도 아니야. 내용적으로 틀린 말이 아닌데 답에는 부족한 말이 되지.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는 우리가 지금 선생님 설명이도 없었고 여기 교과서도 없는 내용이잖아. 핵심은 뭐야? 이익, 부담 이런 말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뭐였기 때문에 은퇴는 광우에게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처지 고려 이런 말 중요했잖아. 그치? 뭐였어? 일방적으로 그치? 상대에게 이 시화전의 주제를 정하라고 부담을 줬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지. 그런 용어들을 뭐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적세적소에 배치시켜가지고 문장을 만들어가는 훈련이야. 서술형을 잘 된 친구들 결국은 참고로 이게 국어, 영어, 수학 다 그런단 말이야. 서술형 문제 풀어쓰는 거. 수학이야. 어쩔 수 없어. 학원 열심히 다니고 독학 열심히 하고 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야. 서술형. 참고로 니네 학교는 서술형을 수학은 답안지가 또 따로 나와. 이만한 A4지가 나와. 이렇게 4칸이 잘릴 경우도 있고 앞뒤에서 이렇게 4칸이 잘릴 경우도 있어. 한 4문제가 나와. 서술형 문제가 100점 어마어마해. 8.9점짜리들이야. 한 문제. 그래서 그거를 내가 뭐 해야 돼? 풀이 과정도 다 맞고 답도 다 맞아 점수가 나와. 평소에 뭐 해야 돼? 내가 공부하다가 문제 풀다가 막히면 질문하고 컨텐츠 보고하는 연습이 아니라 풀릴 때까지 혼자서 그가 답을 도출하는 그 훈련이 돼야 학교 수학 서술은 잘 풀 수 있어. 알겠지? 문제 풀다가 몇 번쯤이면 니네 몇 번 정도 하다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할래. 몇 번 풀어보다 막히면. 그치? 수학 문제 풀다가 막혔어.
안 풀려. 바로 질문해. 해설지 봐. 몇 번? 2번? 3번? 4번? 4번 이상 풀어봐. 막히면 풀 때까지. 나이는? 너도 그런 편이야? 좀 그런 게 있어야 돼. 이과적인 또라이가 돼야 돼. 이 비방하는 말이 아니야. 좋은 의미로 말하는 거야. 될 때까지 하는 게 이과 성향이거든. 문과에서 많이 하는 말이 7.8기거든. 7번 넘어져 8번 일어나라고. 우리 기껏 해봐 7번이야. 근데 이과 출신 중에 훌륭하신 분이 누구냐면 수치의 수업료도 여명808이라고 알아. 캔으로 되어 있는 수치의 수업료거든. 여명808. 요즘이야 무슨 뭐 상쾌한, 호환, 찢어 이런 거 나오는데 옛날에 그 캔이 짱이었거든. 유일하게 수치의 수업료 중에서 그 효과가 인정된 음료. 나도 많이 먹었어 옛날에 학교에서 교사를 있을 때 회식할 때. 그 여명 808에 808이 무슨 숫자인 거 알아? 808? 안 궁금하구나. 여명 808에 808이 무슨 숫자인지. 지금 이 상황을 매치시켜가지고 유출해봐. 그 수치의 수업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개발한 발명가가 807번 실험을 실패했어. 808번째 성공한 작품이야 그게. 이거를 그냥 그럼 그 아저씨고요. 난 나고요. 우리 공부도 학생이고요. 공부를 하고 있고요. 왜 딴 얘기를 갖고 나한테 갖다 대입시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사는 게 다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지금 냉정하게 얘기할게.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 네가 여기에 가려고 한 만큼 이렇게 살고 여기에 가려고 한 만큼 이렇게 살아. 어쩔 수 없는 거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 성덕자 하잖아. 이 나라가 나쁘지만 너가 여기에 있으면 스카이 가는 거고 여기 있으면 어디 가는 거고 서성한 가는 거고 중경교시 가는 거고 인서울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 국립대 가는 거고 지잡대 가는 거고 전문대 가는 거고 고졸로 끝나는 거고 그만큼 직업도 똑같이 존재하잖아. 아니야? 의사, 검사, 약사, 판사, 변호사 이런 애들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대기업 들어가고? 여기 누가 있는데? 여기 누가 사는데? 똑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이야 이걸. 여기 살 거야? 여기 살 거야? 물론 이분들이 지금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 나름 훌륭하게 사는 분들 계시긴 한데 이왕이면 여기 갈 거면 여기 가는 게 낫잖아. 안 겪어봐서 그래. 선생님 내가 지금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요. 저 그냥 살래요 알아서. 박세리도 잘 살잖아요. 수집하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집단인 사람 중에서 하나 멋지고 잘된 가상인물을 보고 그게 대부분의 사실이냐 착각하는 경우. 서울의 이태원에서 술장사하면서 그렇게 박세리처럼 응? 내가 요즘에 그걸 꽂혀서 그래 그 드라마에 이태원 클라스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없어 내가 보기 그런 사람이. 이태원에서 그렇게 잘 나간다는 홍석천도 지금 수천만 원씩 지금 매일 적자 내면서 한 달 수천만 원씩 적자 내면서 지금 가격은 다들까 지금 고민 중인 그런 이태원에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대한민국 요식업계 중에서 지금 흑자를 내고 이익을 본다? 없어. 백종원 아저씨도 지금 적자야. 우리나라가 지금 이 불경기 코로나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을 봐야 돼. 남을 짓밟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내가 남에게 피해 안 주면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네가 공부하면 남에게 피해 주는 거니? 네가 전교 1등하면 남에게 피해 주는 거야? 2등한테 피해 준 거야? 아니지. 좋은 장걸 줬잖아. 나 한번 이겨봐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왜? 응? 남을 배려한다고 내가 쟤를 제껴버리면 제가 마상을 응? 공부할 때 거꾸로 하지 마. 문제 많이 달라고 문제 풀려고 하지 마. 완벽한 이해 이거 하나만 목적으로 삼아.
어떤 식으로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겠다라고. 안 되면 내가 나한테도 물어봐. 네가 네 자신한테 요령의 경밀이 뭐야? 라고 네한테 물어봐. 그 네가 대답을 해봐. 요령의 경밀이 뭐냐면 말이야.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선생님이 톤이 높아진 걸 가지고 화내는 거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기억이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번) 가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자, 1번 상대의 부담이 줄어들고 이익이 커질수록 부담이 줄어들고 이익이 커질수록 뭐 하는 것이다? 예의는 표현이 된다. 이거는 정말 이 개념과 직결되는 가장 맞는 설명이야. 2번 봐봐. 순서교대의 원리는 공손성의 원리에 포함된 경멸 중 하나이다. 순서교대의 원리랑 공손성의 원리는 별개인 거야. 그치? 각각 따로 존재하는 원리일 뿐이지 하위범주에 들어가는 경멸이 아니라는 얘기죠. 답이 2번이 됩니다. 2번. 자, 나를 바탕으로 해요. 공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중에 요령의 경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선생님 다음 주에 중요한 대회 있는 거 알지? 내가 발표 준비해라. 해라. 뭐해? 명령으로 끝났어. 그럼 난 뭐 하게 돼?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겠지. 그럼 이 선생님은 뭐 한 거야 지금?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심리적 부담감을 주는 요령의 경률에 위배된 말하기를 하시는 분. 반면 김 선생님 보세요. 다음 주에 중요한 대회가 있는데 내가 발표를 맡아주면 어떨까라고 어떨까? 의문형으로 물어봤잖아. 명령문이 아니라. 그래서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택권. 그래서 요거는 요령의 경기를 지킨 말하기죠. 그러면 1번에 김 선생님 표현이 요령의 경기를 지킨 것이고 맞는 설명. 2번 이 선생님보다 김 선생님이 표현이 예의 있는 표현 맞는 설명. 이 선생님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명령하듯 맞죠. 근데 4번 보세요. 이 선생님의 말보다는 김 선생님의 말을 듣는 학생이 부담감을 더가 아니라 덜 느끼겠죠. 심적 부담감. 답은 4번. 3번 얘기해보자. 지혜부터 어떻게 썼어? 광활 토지를 무료하지 않고 누가? 은퇴는 이라고 써야지. 세상에 주 없는 문장이 어딨어. 은퇴는 광활 토지를 공유하지 않고 부담을 주어 명령하는 말을 부담을 주어? 뭐 하기 때문이다? 명령하듯 말하기. 명령하듯 말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풍부하게 얘기해보면 어떻게 요구해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때는 얘들아 이게 있어. 풍부성의 원리라는 것도 있거든. 풍부함의 원리.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정도 키워드면 충분해라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의외로 선생님들이 좀 더 풍부한 답을 요구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풍부하게 쓰면 쓸수록 그게 이 문제의 요구사항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이 평가자의 심리를 자극을 해. 내가 그 입장이 돼봐서 알아. 스스로 시점할 때 있잖아. 여기서 이런 경우가 있어. 은퇴는 광호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답과 은퇴는 광호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시화전의 주제를 정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광호에게 부담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두 개의 답안지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얘가 지금 너무 후자고 완벽한 답이기 때문에 전자가 오히려 감점될 요소가 생겨.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만약에 칼채점이라고 한다면 잘 봐야 되나? 아까 선택형 서술형이 있었지. 선생님들이 일단은 선택형을 출제를 해. 낼 때는 선생님들은 예상점수를 한 65점, 100점 만점 65점을 자꾸 출제를 한단 말이야. 예상점수 평균을. 근데 애들이 이번에 한번 돌려봤어. 5회만 선택형만. 돌려봤더니 막 평균들이 막 그러니까 64점, 아까 66점이었지. 돌린 것만 봤는데 이미 쫙 하고 점수가 높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서술형을 칼7점을 내. 여기서 점수 깎아야 돼. 그래야 평균 때 가까운 점수. 또 이런 경우도 있어. 선택형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서술형 문제를 조금 설렁설렁 채점할 때도 있어. 어찌됐건 간에 최완벽한 답이라는 건 뭐냐면 좀 더 풍부하게 써주려는 노력도 같이 더불어 해야 돼.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치와전의 주제를 정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라는 말이 들어갔을 경우에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요. 문제를 풀고 평가를 이렇게 채점을 하고 우리가 확인을 할 때 내가 이런 걸 더 써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해야 돼? 나중에 이 문제 안 볼 거지? 봐야 돼. 선생님이 뭐가 멘트한 문제를 봐야 돼. 보고 뭘 봐야 돼?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더 풍부한 추가 정보를 주는 것이 좋다라는 걸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네가 서술형 연습할 때 그거를 활용하라는 말이야. 넘어가자. 발휘 경기를. 자, 요령이 상대였어. 그럼 관용은 누구? 자신.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하면 됩니다. 자신의 이익은 최소화하고 자신의 부담은 극대화하는 말하기. 자, 볼게요. 서열이와 지혜의 말을 보겠습니다. 먼저 서열이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선생님, 발표할 때 활용하라고 주신 자료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는 이해 못하겠어요. 쉬운 걸로 다시 찾아주세요. 지금 뭐하고 있냐면 자기가 자료가 어려운데 자료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주신 자료가 어려워요.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가 어려워서. 얘는 뭐냐면 내가 지금 발표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선생님 때문이에요 라고 뭐하고 있어? 선생님 탓을 하고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하고 있어? 심리적 부담과 함께 불쾌감을 드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자, 지혜 보세요. 설령 선생님이 진짜 어려운 자료를 줬다 치자. 막 대학 논문 자료 막 갖다 복사하고 막 글씨도 깨알 같아. 심지어 한자도 막 섞여 있어. 어떤 것 같아? 이 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지 않아? 선생님 잘 너무 어려워요. 우리 어떻게 읽으라고요?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내 말이 상대 기미실 영향을 고려하면 말을 바꿀 수도 있단 말이야. 세상의 모든 상황에서 내 모든 감정을 그냥 숨김없이 얘기해버린다? 모든 사람들이 숨김없이 자신의 감정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생각해봐. 숨김없이 모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얘기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전쟁 나지 진짜 말 그대로. 개인 대 개인, 사회 대 사회, 국가 대 국가. 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시진핑이 4명이 만났어. 김정은까지 만났어. 오자였다면 딱 벌어져. 아베가 김정은, 야 돼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만 처먹어라 하고, 또 이 김정은은 또 열받아가지고 이런 일본 원숭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베는 또 이제 트럼프한테 대고 야 이 백이나 이 촌놈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는 또 이제 또 바로 왜 그래? 뭐 이러면서 울릴 수도 있고. 속내를 그대로 다 버리면 어떻게 벌어지는 거야? 서로 간에 갈등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뭐 해줘야 돼? 내 진심을 잃을지라도 말을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걸 생각하면서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예의 바르게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야 지금. 그래 갈등을 막잖아. 살면서 경험하게 될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철없을 때 실수 너무 많이 한 게 있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선생님이 어떤 업무적인 실수를 하셨어. 근데 그게 좀 치명적인 실수셨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 선생님에게 따로 조용히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보기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조용히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터뜨려버린 거야. 공개적인 그 회의 장소에서, 전규지고 있는 장소에서. 그 회의 거의 끝나 말이야. 뭐 기타 권리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오. 번쩍 들고 젊은이에게 아니 왜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 누구 선생님께서 이번에 어떤 일 어떻게 처리하셨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했더니 일동당황. 전부 다. 심지어는 그 교장 교무실도 당황하셔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서 뭘 시뻘개지. 이거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대로 그 머릿속에 나온 대로 말해버리는 결과 그 선생님이 업무적인 실수에 대해 가지고 그 선생님이 혼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 없이 말한 사람 된 거야. 실제로 난 반성을 하고 있고 지금 살면서 만화 이런 거 만약에 생각해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실수를 했어. 선생님이 쪼르르 가지고 선생님 누가요 이래요 고쳐진다 치자. 너 되게 정의로운 애로 선생님이 받아들일까? 얘는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구나. 공개적인 사례 얘기해버리잖아? 그럼 돌이킬 수 없는 길 가는 거야 이거. 말은 되게 위험하고 말은 되게 조심스러워야 될 거야.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돼. 말에 익힐 수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지혜는 이렇게 얘기했어. 선생님, 발표할 때 활용하라고 주신 자료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탓으로 자신의 부담을 높이고 있는 말하기잖아. 그러면 적어도 이것은 선생님에게 뭘 주지 않아.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관용이야. 내가 좀 너그러워지라는 얘기야. 네가 관용을 베풀어. 물론 네가 손해본 느낌 들겠지. 네가 잘못한 건 없다고 억울하겠지. 그래도 네가 조금 관용, 아량을 베풀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그게 결국 너에게 득이 된단다. 이런 어른들의 얘기가 바로 관용이야 이게. 오케이? 별거 아닌 단어 같아서 어렵게 느껴지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심층적으로 설명한 이유는 내신의 핵심 목적은 뭐야? 완벽한 이해. 알겠지? 서예는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께 건의하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가 너무 어렵다며 선생님을 탓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런 말하기는 선생님께 불쾌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겠지. 그래서 상대에게 건의할 때는 지혜와 같이 상대를 배려하며 문제의 원인을 누구의 탓?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은 최소화하고 부담을 최대한 말하기 뭐라고 한다? 관용의 경리라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부담이 커질수록 이익이 줄어들수록 예의 있는 표현이 된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남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을 해야 돼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자신에게 돌린대. 내 탓이오 라고 하면 관용의 금을 지키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익과 부담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의 요령, 관용의 경륜을 받고 좀 쉬었다가요. 이번에는 칭찬과 비방의 측면에서